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주민 후보에 이어서 김부겸 후보와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날씨도 덥고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에서 선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뭐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예. 막판 스퍼트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통합당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참 민주당을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정치 쟁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정치권이 그렇게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당일날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다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인 어떤 싸움으로 변질이 됐다는 건데요. 문제는 자꾸 미래통합당 측에서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세요. 당일날 김진태 전 위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위원이 상당 부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집회의 신청자가 누군가 하면 민경욱 전 의원이에요. 네. 이러니 왜 이게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 온갖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 심지어 정부가 말하자면 멀쩡한 사람도 확진자로 통보해서 말하자면 책임을 무슨 정광훈 목사한테 돌리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네. 등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정치적 쟁점입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당원들이 각자 알아서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고 분명히 사실상 무슨 당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원들 참여 자체를 가지고 막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회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나 그 추종자들이 사실상 이것은 이 생물학적 테러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잖아요. 네. 그냥 뭐 퍼뜨리면 어떠냐 이 정부의 방역이 실패한 걸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네. 그렇게 비판했더니 저보고 명예훼손하고 모독죄로 지금 현재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멀쩡하게 또 거기에서 소환돼 가지고 마치 치도곤의를 당하는 듯한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결코 용납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우겠다. 네. 적어도 제가 그동안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하다라고 늘 비판을 받았지만 네. 정말 이 부드러운 사람이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섭다 이런 걸 내가 한번 보이겠다 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지금 감염병이라는 거는 진짜 이게 진보나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공공연하게 모두 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그게 분명히 정치 집회로 변질이 됐음에도 자꾸 우리는 관계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미통당도 분명히 여기서는 입장을 밝히고 네. 어떤 국민한테 또 석연치 못했던 부분을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그 관계를 재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재련하라 이렇게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통합당이 먼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한 게 먼저다. 지금 뭐 정치 정점하고 또 비판할 게 아니라. 아니라 그렇죠.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관련 의원들이 참가를 했을 뿐만 어차피 아니라 정치적 성격이 집회였고. 집회였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은 했어요. 반등했는데 총선 당시보다는 뭐 비교해 보면 낮아졌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정치 집단이라는 게 늘 국민들이라는 어떤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는 위태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손풍을 맞기도 네. 하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희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희일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집권당이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들 또 몇 가지 개혁과 민생 과제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해야죠. 그건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네. 다만 또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반사이익 야당이 워낙 억지 소리를 해대니까 오는데 그런데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 이런데 안주한 게 있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지적되는 대로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경제적 주름살 때문에 네. 일반 서민 경제가 여러 가지 정말 최악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다음 뭐 젠더 이슈 이런 것들도 전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따끔한 어떤 그런 충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또박또박하면서 네. 또 기다려야죠.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은 있겠지만 그 방향이 맞다라는 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3법 또 그다음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것들은 시간을 요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빨리빨리 시장한테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거기에 참가한 무슨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함부로 이렇게 교묘한 짓을 할 여지를 빨리빨리 막아내는 게 네. 무슨 급한데 소위 이제 냉각시키는 게 급한데 그 점에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못 해보고 밀고 당기고 있으면 네. 이게 반드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책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도 분명히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이런 입장,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계속 뭐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의회 독재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독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너무한다, 너무 밀어붙인다, 국회가 대화, 타협, 협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일방통행식 국회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그 받아들여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뭐 지지율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대한 통합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예를 들면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다투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습은 마치 일방통행이다, 강행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하던 여야 관계가 21대에 와서 왜 이렇게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을까요? 네. 그것은 아마 중요한 국정에 있어서 하나도 타협 없이 계속 말하자면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불복 심리를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온 그런 야당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장을 준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당신들끼리 타협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다수당의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한 평가는 받으라. 네. 분명한 국민들이 갈래를 타주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야당도 계속 과거처럼 이른바 저는 약간 이게 다음 어떤 대선을 염두에 둔 네. 일종의 이제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짓고 낙인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덮어씌우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원구성 협상부터 억지를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타협을 해서 뭘 해내는 게 없을 만큼 계속 지금 현재 21대 국회 출범 이후 계속 이 모양이잖아요. 네. 그럼 21대 국회에 적어도 우리 당한테 176석을 준 그리고 미래통합당한테 110석 이하를 준 그 이 민심은 어디 가는 겁니까? 거기서 뭔가 분명히 여야가 서로가 자기들의 위치를 서로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정치적 생산물이 나올 텐데 타협도 되고 네. 협상도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네요. 네. 따라서 그걸 가지고 독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독재에서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독재라는 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실시간 질문인데 의원님 대표되시면 2차 추경 진행하시나요? 이런 말씀도 2차 바로 좀 추경이 아니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4차, 아, 4차 4차 추경이네요? 추경이죠. 아마 2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네. 특히 지금은 뭐 대상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하기 전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예. 경제적 주름살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도 거의 지금 뭐 엄청나게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뭐 부조가 하나도 지금 없어요. 그럴 때는 국가가 나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불가피하다. 네. 자, 뉴스 넘넘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부겸 의원님 힘내세요라는 마이클 잭슨님의 댓글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씀 하고 계시고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댓글도 달고 계셔서 좀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후보님, 당대표가 되면 이런 변화를 민주당에 만들어내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실 텐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30년 네. 됐습니다. 김대중 총재,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제법 됐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김대중 당 대표시나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이나 모두 꿈이 있었죠. 적어도 한국에서 정당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의 절대적 지지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정말 그런 지지를 봐서 네.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로부터 정말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은 네. 전국 정당의 꿈이 있었죠. 그 가장 걸림돌이 이제 지역주의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일생을 걸고 네. 지역주의와 싸웠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명확하게 우리 당 취약지구에서도 아주 정말로 솔직하게 접근하고 그분들한테 호소해서 네. 또 그런 관련된 정책도 정확하게 제시해서 저희들을 우선 전국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몇 가지 사회적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등 갈등이 있죠. 네.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말 책임 정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 같은 거 그러려면 행정 수도 문제를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또 대통령과 의회 간에 서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서로 상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국가 운영의 틀 그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 문제.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책임지는 책임 정당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지금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서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 네. 결국 그건 우리가 포용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계급이나 계층 혹은 어떤 힘이 센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정당이 돼서는 곤란하죠. 저는 어떤 그런 전국 정당, 책임 정당, 어떤 포용 정당이라는 포용 정당. 어떤 그런 어떤 당의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설득할 것이고 네. 국민들한테도 그런 호소를 하면서 당의 저변을 확실히 넓혀가는 그런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 지역 말씀하셨는데 영남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동부 벨트라고 볼 수 있겠죠. 동부 벨트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예. 취약 그분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민주당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회의를 표명하고 지역.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당 부분 적대감까지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 잘한 거거든요. 네. 그런 그 자체를 속인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유언비어들이 유포되는 것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이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걸 하시겠다. 할 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아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낙연 후보는 12월에 결정해야 된다. 후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저는 뭐 냉정하게 늘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네.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두어 달 전국을 다니면서 뭐 당원들 만날 수 있는 네. 분들 만나고 대의원들 만나보면 이분들의 모든 지역의 첫 번째 질문은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예요. 그렇게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당원을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거는 당 대표가 부담을 지고서라도 당원을 손을 보고 개정을 해서 네. 그다음에 우리 좋은 후보들을 공천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책임 정당의 모습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각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묻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즉각, 예. 네, 그래서 당원들이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당 대표가 이 과정을 네. 국민들한테 쫙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비판을 받을 것은 당 대표가 받고 네. 그래야 이제 우리 후보들이 정작 내년 4월이면 뭐 후보들이 한 2월 때쯤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 후보들이 그 논의에서부터는 벗어나야죠. 너희들 책임이 있는데 왜 후보가 나왔냐라는 논리를 후보들이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당원들의 뜻도 묻고 국민들한테 묻고 해서 이 설명도 하고. 절차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 쭉 받아가면서 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적어도 정당이라는 게 뭐냐 정권을 창출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정권을 잡고 네. 잘 경영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게 이제 우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정당인데 네. 그 정당이 아까 이런 큰 바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하고 직결되고 또 정권 재창출로 직결되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자체를 외면한다. 그건 네. 저는 그건 오히려 책임지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포용정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눈에 띄는 게 노동계에서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그 노동 쪽에서 던진 여러 과제들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뭐 ILO 비준 협약이라든가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기도 하고요. 네. 또 이분들이 이번에 전부 다 각 후보들한테 노동 문제에 관한 어떤 정책 그 질의서가 왔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조금 성실하게 답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으로 점수를 따셨군요. 네, 네. 네. 자, 지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광주에 가서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진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도 하지만 네. 저는 그것은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 음. 그리고 특히 소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5.18 자체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일단은 한 단계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합당이 바뀌었다. 이제 새로운 정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단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적어도 늘 아직까지 진실 규명조차도 제대로 덜 끝난 어떤 광주 민주항쟁의 문제를 그동안 계속 어깃장을 놓았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 논쟁은 적어도 정리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신군부라는 데가 정확하게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한테 총을 쏘고 한 그런 네. 행위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가 이젠 더 이상 모욕하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한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네. 그런 문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은 과거 다른 정치인들보다 미래통합당을 이끌던 네.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통합당에서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사 정책이라든가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기본소득 문제도 정강정책에 네. 넣는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긴장해야죠. 그동안 소위 말해서 조금 워낙에 야당이 자기 고집을 민심과 동떨어진 고집을 장애투쟁하고 하고 하는 네. 바람에 저희들이 좀 반사이익 받은 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더 이상 없다고 기대할 수 봐야죠.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책을 더 치밀하게 만들고 네. 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고 네. 이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변화와 능력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이죠. 그래야 아마 또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네. 그런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 될 겁니다. 네. 정책을 치밀하게 만들고 국민이 답답해하는 부분 잘 풀어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9월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야 대결 또 국민들 앞에 뭐 선의 경쟁도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이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원외 대표가 있으면은 이게 잘 진두지휘가 되겠냐 이런 비판도 네.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외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네.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는데 제가 뭐 원내를 모르겠습니까? 원외를 모르겠습니까? 정당 생활 벌써 30년인데요. 네. 그거는 전혀 뭐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뭐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건 그 기우에 불과하고 기우가. 이런 바티스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네. 또 원내는 기본적으로 당의 큰 틀과 흐름에 대해서 빼고 원내의 전략에 관해서는 또 원내 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걱정은 안 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걸 찾아서 계속 다니면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당이 소위 이제 각 지방 정부하고도 네. 그렇게 주기적인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그 지방 정부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네.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어떤 지방 분권적 그런 당 운영 네. 또 앞으로 그래서 지방 분권이 실현되는 당 그런 걸로 가는 그림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또 그래야 당의 말하자면 밑바닥 소위 뿌리들이 튼튼해지죠. 네. 그래야 당원들도 효용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내 의견과 우리들의 원하는 바가 당에서 반영이 되고 그게 또 이제 정부로 가서 정책이 되고 네.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준비하는 그런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큰 정치 뭐 이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최원준 님이 새 후보들 중에 김붕현 후보만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우선 지금 우리 당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아까 당면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네. 또 우리 대선 후보 경선 관리 그다음에 2022년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4차례 이 큰 선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당의 조금 경험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이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제 선거도 많이 치렀지만 네. 제가 2012년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의 선거본부장 또 2017년 선거에서는 제가 선대 공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선거에서 좀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큰 정치적 그거에 제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제 무슨 개인적으로 대선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걸 다 버리고 정말로 당을 한번 살리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게 있을 겁니다. 예. 그 점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우리 당에 여러 대선 후보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이 제일 취약지구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는 지지율을 올릴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보에게만 맡겨두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당 취약지구에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목도와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 요즘에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우리 민주당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게 민주화잖아요. 민주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학생 청년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적어도 어떤 민주화라는 우리 당의 가치를 제가 몸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방점을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아까 제가 일정을 좀 보니까 그런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18 이 관계 네. 단체들이 네. 메달을 유공자 메달을 준다 뭐 이런 일정이 있던데. 아니 조금 있다가 이제 네. 그분들하고 뵐 텐데요. 아. 아마 그 중에서 메달 주시는 게 아니라 숙제를 주시는 숙제를 거겠죠. 주시는 예. 지금 현재 요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가 지금 현재 이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분들 1세대 이제 유가족들 또 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들이 좀 더 제도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등등이 다 말씀하시지 않겠나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서 질문 좀 드렸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난번 이재명 지사 만나서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뭐 비공개 발언 뭐 이런 예,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거 비공개는 같은데. 아니고요. 예, 다 공개를 했고요. 네. 그 이재명 지사께서 관심이 있으시네요. 예, 최근에 보면 정책적인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상징성이랄까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 같은 이런 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주 성공을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 기본소득 문제도 지금 그 우리 사회 토론이 필요하다고 네. 하자. 저는 이제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사회 안전망이 먼저 급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 기본소득 문제 저는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어떠한 복지 체계하고 사이에는 어떤 모순이 없는지 네. 이런 것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니까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지사가 제안한 소위 말해서 약 한 30평대에도 가까운 네. 소위 공공임대주택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예. 그거를 공급을 하자. 그런데 지금처럼 LH공사 같은 데서 택지 조성을 해서 그거를 건설해서 하는데 파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자체를 뭐 경기도시 공사, 경기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네. 직접 함으로써 말하자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보호를 해서 적어도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주거 안정권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 이런 어떤 제안 같은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동안 사실은 전부 우리는 LH공사한테 다 떠넘겼다는데 LH공사라는 게 소위 그 귀한 사람들 전부 다 말하자면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 조성을 한 다음에는 그 소위 그 저 분양의 이득을 뭐예요? 건설회사거나 혹은 최초 분양자들이 다 가져가는 과연 그렇죠. 언제까지 이 방식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지사의 그런 제안이 네. 탁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음. 근데 뭐 웃은 이야기로 이 지사님하고는 한 15분 둘이 같이 있었나? 옆에 네. 대변인들 배석한 채로. 네, 예. 그런데 자꾸 연대설이 나오는데 저하고 김경수 지사님은 배석 없이 한 40분 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님하고 연대설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대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책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 네, 왜냐하면 그 정책이라는 게 지금 네. 사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이사 나름대로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니까요. 네. 그건 상당히 제가 들었죠. 알겠습니다. 댓글로 또 즉각적인 대답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김경수 지사랑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라는 또 댓글도 올라오고 야, 꼬리에 꼬리 뭡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은 네. 지금의 이게 무슨 경상남도, 울산시, 네. 부산시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뭘 해보려고 해서는 이 강력한 수도권의 협인력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엮는 하나의 광역 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개념으로 네. 거기에다가 뭔가 일자리, 네. 그다음에 기업 유치, 그다음에 대학 지원, 그다음에 네. 연구,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엮는 하나의 그런 1,000만 메가시티를 만들게 하다.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한 서너 개의 네. 그런 어떤 광역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 수도권으로 다 빨려갈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좋은 모델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요. 저는 뭐 그 아이디어야말로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시대의 어떤 요구에 아주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얘기보다 정책적인 얘기 또 예. 어떻게 왜냐하면, 나라를 예. 발전시킬지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 뭐 이제 뭐 대선에도 후보가 훌륭한 후보로서 나서고 네. 하겠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각 그 광역 어떤 데는 뭐 몇백만 또 네. 뭐 경기도 같으면 천만이 넘는 그 지역민의 삶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부의 수장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들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인데 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어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네. 이런 슬로건보다는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서는 어떤 국민들의 삶을 네. 어떻게 지금 지방 정부가 도울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연이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블루제이님이 협치하는 거 이거보다 촛불 국민이 준 180석의 의미를 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개혁하고 강하게 나가라.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뭐 개혁하고 분명히 주어진 과제가 있을 겁니다. 검찰 네. 개혁이라든가 또 뭐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등등 그런 개혁들의 과제들은 분명히 가되 네. 그러나 상당 부분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개혁이라든가 아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건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직접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네.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효과라든가 의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그걸 또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팽개치면 안 되는 게 또 의회의 속성이죠. 네. 의회라는 게 그래서 국민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부분들에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결과도 내라는 게 그게 이제 의회 제도의 속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과제와 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 때문에 또 의회를 반드시 통해야 정책 효과 큰 것들은 구분해서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질문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후보님이 일정이 또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또 함께 있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당 대표가 되시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법안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공수처가 지금 현재 출범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건 확실히 연내 출범을 시킬 수 있도록 네, 법안 개정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 또 아마 국회의장님께서도 기왕에 이미 위촉된 네, 소위 추천위원들, 공수처장 추천위원들 부르셔서 간담회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압박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우리들이 뭐 그걸로는 우리들의 정책으로서는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은 너무 유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제가 얼굴이 좀 둥글둥글해서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쪽 맞짱을 뜨기로 하면 맞짱 제대로 뜬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 화가 나면 좀 무섭다는 네. 거는 가끔 보셨을 텐데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김부겸 후보와 또 실시간 질문도 해가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마이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정말 지난 대구 총선 실패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쓰임새는 뭘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야심과 꿈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당과 또 문재인 정부와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 민심 사이에 고를 다 메꾸진 못하더라도 거기서 다리를 놓고 우리들이 다음 튼튼한 우리들의 가치와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을 정말로 원팀으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코디네이터, 킹메이커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당대표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당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난 정말 한 2달 동안 정말 10분도 아깝게 쓰면서 전국을 다니고 만나고 또 현장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IMF 코로나19 때문에 빚어진 여러 가지 주름살, 또 이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한 그 수해당한 현장,
또 여러 곳에서 뭔가 민주당이 새로운 계획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 다들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앞으로 2년간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승리, 그 다음 내년 가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복귀한 경선 관리,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동시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이 함께 꿈꾸었던 이 가치와 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승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꾸는 가치와 꿈이 되는 그런 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요. 결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